만약 당신의 투자 방법이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가치에 비해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찾는 것이라면 주식의 죽음과 같은 기사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시장 관측자, 언론 보도, 지인 등에게서 조언을 구한다면 전망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은 분명 당신의 투자를 만류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여론보다는 숫자 같은 자료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5장 증시의 붕괴인가 강세장의 출현인가. 누군가 단도직입적으로 주식은 무용지물이며 앞으로 어느 누구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미국 증시에 투자했다면 아마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겠죠. 1979년 8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워크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물론 그 커버 스토리의 제목과 기사는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간주되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그 시점이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엔 많은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죠.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길 원한다면 이런 기사가 실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현명한 박인헌터라면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첫 번째 문장인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입니다. 박인헌터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대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죠. 두 번째 단서는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입니다. 누군가 전에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자 그는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은 매수자는 당신뿐일 거라고 말했죠. 마지막 단서는 연기금도 주식을 팔고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매도자가 다 떠난 증시에는 매수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매도자가 떠나면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그 시장이 한참 번창하고 있을 때에는 마지막 매수자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희망이라 불리던 연기금이 주식을 매도하고 금이나 선불로 옮겨갔을 때 그 상품을 매수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입니다. 증권시장에서 마지막 매도자가 상품시장에서 마지막 매수자가 되었을 때 이 두 시장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점에 놓인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증시가 저가 주식으로 가득하겠구나 라면 당신은 진정한 박인헌터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증시를 연구하다 보면 항상 어리석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마다 정확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증시가 너무 가열되어 있거나 버블 수준에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증시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주가를 크게 올리는 것처럼 증시에 대한 비관주의가 팽배할 때 주가는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점에선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금융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와 같은 소리들이죠. 보통 그런 소문들은 한 자산에 대해 지나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와 같은 류의 말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주식에 얽매여 있다. 시장의 고점에서와는 반대로 저점에선 주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의 고점에서는 낙관 편향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리고 시장의 저점에서는 비관 편향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편향적인 의견을 경계해야 하며 대중과는 반대로 움직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편향적인 소문들은 잘못된 겁니다. 뒤에 남은 굼뜬 투자자들을 공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비관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70년대의 막을 내리고 80년대가 시작하던 미국 증시입니다. 당시 존 템플턴은 자금의 60%를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고 있었던 시점이죠.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도망치듯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은 왜 미국에 투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미국 증시에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장부 가치나 수익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평균 주가 수익률은 6.8이었습니다. 1920년대엔 14.2였으니 대공황 때보다도 52%나 낮았죠. 다우존스의 주가 수익률이 역사상 가장 낮았다는 것은 박인헌터들에게 매수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가 주식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이 사용한 방법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접근법을 사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할 때 그 방법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기간 걸쳐 성공적이라고 입증된 주식 선별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죠. 모두가 성공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은 모두가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그 방법으론 저가 주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어떤 평가법을 세상 모두가 인정하고 그 방법을 모든 사람이 쓴다면 그 평가법에 해당되는 주식은 모든 사람이 살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될 리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여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판단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가지 측정 방법으로 저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이 저가라는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가 불안할 때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적용되던 몇 가지 측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PBR이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PBR은 시장 가치가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고 그 수를 주식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장부 가치와 실제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가 같다면 1이고 1보다 낮다면 장부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미국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부에 적힌 자산 가치보다 실제로는 자산 가치가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000억을 들여 공장을 지었는데 그 후 매년 1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5년 후엔 똑같은 공장을 짓는데 1,0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미국에는 PBR이 낮은 주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PBR보다 실제로는 더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존은 약 40% 더 저렴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미국 주식이 저렴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신호들도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이 빈번했다는 점도 주식이 저렴하다는 신호죠. 기업들은 경쟁자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박인 헌터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인수되는 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존은 그것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인수하는 기업들은 시장보다 50에서 100% 정도 더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는데도 싸다고 생각해서 인수를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근거는 바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이라는 지표로 흔히 EBITDA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기업들은 인수를 할 때 EBITDA를 주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 경쟁사들의 EBITDA가 6배인데 어떤 기업의 EBITDA는 3배라면 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주가가 저렴하기에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 순이익, 즉 EPS를 증가시킵니다. 당시 존이 미국 시장을 싸다고 생각하게 한 마지막 단서는 많은 현금의 양입니다. 존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연기금은 6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향후 12년 동안 3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었다. 이 자금의 50%만 주식으로 흘러 들어와도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존은 향후 10년 내에 다우지수가 3천에 이를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당시 다우존스 지수는 800 초반이었죠. 사람들은 존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존은 미국은 역사상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했죠.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91년 다우지수는 3천을 넘었습니다. 존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박인 헌터가 되고 싶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들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정신력이 필요하죠. 만약 당신의 투자 방법이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가치에 비해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을 찾는 것이라면 주식의 죽음과 같은 기사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시장 관측자, 언론 보도, 지인 등에게서 조언을 구한다면 전망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은 분명 당신의 투자를 만류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여론보다는 숫자 같은 자료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떤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 가치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발견하고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장의 내용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대세이면 주식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렴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 PER, PBR, EBITDA, 기업 인수 증가, 자사주 매입 증가, 많은 현금 보유량 같은 것들이 있죠. 소문보다는 주가 수익률을 확인하라. 박인 헌터는 재무 비율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는 그 기업의 경쟁업체가 가장 잘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이다.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지켜라. 시장에 떠도는 예측에 의존하지 마라.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며 잦은 매매를 부추길 뿐이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여론보다는 숫자에 관심을 기울여라. 6장 주식시장 그 광기의 역사.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내가 1990년 초 바하마에 있는 존 템플턴 할아버지를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는 이 책의 저자이자 존 템플턴의 증손녀입니다.
로렌은 존 템플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기술주를 사신 적이 있으세요? 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테네시주의 윈체스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한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보았지. 그때 한 남자가 문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지.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후 집안이 환해졌단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 그것은 전기였는데 전기가 세상을 바꾸었지만 전기 관련 주식이 나온 것은 훨씬 이전이었단다. 그날 존은 수세기 동안 발생한 금융시장의 버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639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부터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뿐 아니라 근래의 무선통신, 자동차, TV 분야의 버블을 언급했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 투자자들은 보통 신생 기업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믿을 수 없는 기업에도 자본을 공급했죠. 하지만 점차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성공한 기업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공통점은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위험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낙관주의는 전형적으로 그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기술 버블은 항상 새로운 시대라는 개념을 동반하죠. 물론 자동차나 인터넷 사업은 둘 다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앤헌터입니다. 증시 전체가 그런 새로운 시대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면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에 발생한 사우스시 버블의 붕괴는 많은 투자자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이 버블에서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합니다. 이 버블은 영국의 한 해운 회사인 사우스시 컴퍼니와 영국 의회가 협상을 하면서 시작됐죠. 사우스시 컴퍼니는 영국의 부채를 떠안는 대신 중남미와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대신 사우스시는 기존 영국 정부의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지속적으로 주고 배당을 6%씩 지급하기로 했죠.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1720년 전직 재무장관 로버트 월폴은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 발행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매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사우스시 컴퍼니는 배당을 내세워 부적절한 투자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다. 월폴의 지적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종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사람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열광적인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할 때 반대로 투기꾼들은 더욱 신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버블을 보죠. 1999년 로렌은 존 할아버지에게 팩스를 받았습니다. 팩스에는 존이 공매도하라고 하는 나스닥 기술주 목록이 적혀 있었죠. 먼저 말해야 할 것은 공매도는 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증시는 당신이 지불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합리적일 수 있다. 주가의 버블은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 그 과정에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존이 공매도를 한 이유와 방법을 보죠. 주식 공모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박앤헌터로서 주식 공모 때 두 가지 사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영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를 열렬히 원하는 시점에 주식 공모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기업의 주가가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주식 공모 때엔 매수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내재가치 이상에서 책정된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모주는 비싸다는 겁니다. 존은 저가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공모는 투자 기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존의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주식 공모 후에는 한동안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보통 최소 6개월은 보유해야 하죠. 이를 매각 제한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보호 예소 물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은 이 부분을 공략한 겁니다. 공모 후 3배 이상 급등한 기술주를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공매도 한 거죠. 존의 예상대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존 템플턴은 비관주의가 극도로 팽배했을 때에는 마지막 보유자가 포기하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더 이상 나올 매도가 없으며 매수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논리를 반대로 2000년도의 기술주에 적용하면 증시에 더 이상 매수자가 없고 매도자만 남아있을 때에는 바로 낙관주의가 팽배해져 있을 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132로 역사적인 신고점을 기록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조차 기술주가 일시적으로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죠. 버핏은 구경제의 산물이다. 그의 포트폴리오인 질레트는 51% 하락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19%, 코카콜라는 47%,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27% 하락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도 48%나 하락했다. 그리고 이런 기사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나스닥은 51% 급락했습니다. 존이 공매도한 주식 중에는 95% 하락한 종목도 많았죠. 공매도와 관련한 존의 원칙은 절대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손실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케인즈의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시는 당신의 지불 능력보다 더 오랫동안 비합리적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익 수준도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2000년 나스닥 주식의 붕괴를 야기한 원인은 탐욕이었습니다. 2000년대의 1분기에만 780억 달러의 주식 공개가 있었고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는 주식도 1110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버블은 탐욕과 내부자들의 주식 매각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이 버블에서 정확히 9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라. 증시의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의 흐름을 읽어라. 주식 공모주, 위험한 파티에 쉽게 동참하지 마라. 스스로 공부하라. 그것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현명한 투자자는 항상 변화의 조짐을 찾으려 애쓰고 자신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란 기업의 일부를 사들임으로써 그 기업의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다. 공매도 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절대 손해보지 말라는 것이다.